언니 망했대. 완전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강남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 VIP룸에서 터져 나온 그 한마디는 70대 노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낸 치명적인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박영자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지금은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시동생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맞벌이 부부라 제가 집안일을 도우며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저에게 50년 만에 찾아온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은 설렘보다는 불안감을 먼저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창회라.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는 걸까? 거울 앞에 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변변한 옷 한 벌 없었습니다. 결국 5년 전 동네 시장에서 산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고 며느리가 선물해준 작은 인조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그저 평범한 아니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 얼굴은 보고 싶으니까. 저녁 7시 강남역 부근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입구에 선 발레 파킹 직원들, 화려한 조명, 고급 승용차들.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떨리는 마음으로 입구를 들어서자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로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 직원이 공손하게 저를 VIP룸으로 안내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어머, 영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반가움보다는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미묘한 우월감. 영자야, 어머.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늙었네. 채명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백을 든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들 안 늙고 어떻게 지냈니?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어머, 근데 그 옷은 어디서 산 거야? 요즘은 나이 들어도 옷 좀 신경 써야지. 내가 다음에 좋은데 소개시켜 줄게. 저는 테이블 끝자리 가장 구석진 곳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본격적인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와인이 따라지고 한 접시에 수십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요리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공수한 거래. 한 접시에 50만 원 정도 하는데 오늘은 내가 다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 채명이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메뉴판의 가격을 힐끗 보고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접시가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비쌌습니다. 영자야, 요즘 뭐 하고 지내? 응. 그냥 집에서. 조카들 돌보고. 아, 시동생네 식구들이랑 같이 산다며? 요즘 시대에 대가족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뭐 나이 들면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지. 어쩔 수 없지. 한 동창의 말에 다른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대학병원 원장 퇴직하고 지금은 개인 병원 운영해. 애들도 다 의사야. 우리 남편은 대기업 부회장까지 했었어. 지금은 골프나 치면서 여유롭게 지내지. 동창들의 자랑이 쏟아졌습니다. 누구는 강남에 빌딩이 있고 누구는 제주도에 펜션을 운영하고 누구는 자녀들이 다 외국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자야, 내 남편은 뭐 했었지? 아, 맞다. 진작 돌아가셨다며? 채명이의 질문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응. 10년 전에. 그래서 자식들이 모셔? 아니면 혼자 사는 거야? 시동생네 식구들이랑 같이 살아. 아, 시동생네 신세를. 그것도 쉽지 않겠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시누이 모시는 집이 어딨어? 눈치 보이겠네. 아니야, 애들이 잘해줘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영자야, 연금은 받아? 남편 연금이라도 있으면 좀 낫겠는데. 조금. 받아? 조금? 얼마나 받는데? 한 80만 원 정도. 순간 테이블 위로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80만 원? 어머, 요즘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병원비도 안 되겠네. 우리 남편 연금이 한 달에 500만 원인데 그것도 빠듯하더라고. 나는 남편 연금이랑 건물 임대료 합치면 한 달에 2천만 원은 들어와.
자랑의 향연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채명이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애들아, 너희 손주들은 뭐해? 우리 큰 손주는 미국 아이비리그 다녀. 작은 손주는 의대 다니고 우리 손주는 벌써 대기업 임원이야. 손주 자랑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영자야, 너는 손주 없어? 응. 시동생네 애들이 아직 어려서. 아, 진짜 손주가 없구나. 그럼 정말 외롭겠다. 손주 없으면 나이 들어서 낙이 없잖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곳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값싼 블라우스, 볼품없는 액세서리,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자존심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더 비참해져.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명희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영자 언니 완전 창피하게.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우리가 동정이라도 해줘야지. 그래도 그렇지. 너무 노골적으로. 얘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거고 저 언니는 글쎄 선택을 잘못한 거지. 남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랑 결혼했잖아. 그래도 옛날 친구인데. 친구라고 다 똑같은 친구야? 우리는 우리끼리 어울려야지. 수준이 달라. 솔직히 오늘도 왜 부른 건지 모르겠어. 분위기 다운데. 그러게. 옷 좀 봐. 완전 시장 스타일이야. 요즘 70대도 명품 입고 다니는데. 나중에 밥값이라도 좀 걷자고 하면 어떡해? 쪽팔려. 에이,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근데 진짜 너무 촌스럽긴 해. 칸막이 안에서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 등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니. 동창들이 나간 뒤 저는 한참을 칸막이 안에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테이블에 두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VIP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동창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순간 조용해졌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 영자야. 화장실 다녀왔어? 우리 이제 슬슬 일어나려고 하는데. 채명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들 50년 만에 만나니까 정말 좋다. 다음에 또 만나자. 계산은 이미 끝났고 동창들은 하나 둘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근데 다음에는 옷 좀 신경 써서 입고 와. 이런 곳에 올 때는 격식을 좀 차려야지. 채명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밥값은 우리가 낼 테니까 걱정 마. 너 힘들 거 알잖아. 다음에 여유 있을 때 갚으면 돼.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도 되고. 레스토랑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밤의 서울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곳에 갔을까? 왜 그 치욕을 자초했을까? 50년 전 고등학교 때는 우리 모두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도시락을 먹고 똑같은 꿈을 꾸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벽, 지위라는 벽, 그리고 무엇보다 오만함이라는 벽.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시동생 내외와 조카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모, 동창회 재밌었어요? 조카가 밝게 물었습니다. 응, 재밌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모 얼굴이 안 좋은데? 혹시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털썩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번진 아이라이너, 붉게 부은 눈, 그리고 무너진 표정. 나는 정말 초라한 사람이구나. 블라우스를 벗어 옷장에 걸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동창회 같은데 안 가. 다시는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채명이의 목소리가,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화장실에서 들은 그 잔인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생 부인, 그러니까 제 올케였습니다. 언니 왜 안 주무세요? 올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물 좀 마시려고. 진아, 너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언니 앉으세요. 저는 올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올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늘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었죠? 응? 아니, 아무 일도. 언니,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울면서 들어오신 거 다 봤어요.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아야. 나는. 그리고 저는 올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서의 모욕, 화장실에서 들은 말들, 그리고 제가 느낀 치욕과 분노. 올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언니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진아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언니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올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랑 저랑 그리고 애들이랑 우리가 언니 편이에요. 언니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마워, 진아야.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생이 나왔습니다. 형님, 아직 안 주무세요? 무슨 일이에요? 올케가 상황을 설명했고 시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을 그렇게 대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미쳤나? 괜찮아. 내가 참으면 돼. 안 괜찮아요, 형님. 이건 참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시동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사람? 형님, 믿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꼭 복수해 드릴게요. 시동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시동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형님, 그 사람들 다음 모임 언제예요? 한 달 후에. 또 만나기로 했어. 좋아요. 한 달이면 충분해요. 시동생은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죄송합니다, 새벽에.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시동생은 거실을 나가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저와 올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가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베란다에서 시동생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제 누님 일인데요. 네, 동창회에서 심하게 무시를 당하셨어요. 네, 채명이라는 사람인데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 침묵.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시동생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형님, 한 달 후 동창회 꼭 가세요. 뭐? 나 다시는 안 간다고. 형님, 이번에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꼭 가세요. 시동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생을 쳐다봤습니다. 평소에 알던 온화한 시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힘을 가진 사람 같았습니다. 진아야, 우리 오빠가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올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시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가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시동생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올케와 시동생이 진심으로 제 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정말 뭔가 달라질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형님, 한 달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새벽 베란다에서 은밀한 전화를 걸던 시동생의 목소리에는 예사롭지 않은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줄로만 알았던 시동생. 그에게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시동생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님,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응? 무슨 일인데? 제가 아는 분을 한 분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형님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시동생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민수야, 너 도대체 어젯밤에 누구한테 전화한 거니? 형님, 제가 회사 다닌다는 거 아시잖아요? 응, 중견기업 과장이라고 했지? 시동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좀 했어요. 뭐? 저 과장 아니에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한빛그룹 전략기획실 상무예요. 뭐라고? 한빛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재계 순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실은 그룹 회장님 직속 부서예요. 제가 하는 일은 그룹의 모든 계열사 전략을 총괄하고 M&A를 진행하고 위기관리를 하는 거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과장이라고? 형님, 죄송해요. 사실 저희 회장님께서 제게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직책을 숨기고 살라고요.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동생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빛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박민수. 그리고 형님, 어젯밤에 제가 전화한 사람은 우리 그룹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라고? 네. 회장님께서 형님 이야기를 듣고 아주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직접 나서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민수야, 나 때문에 회장님께 폐를 끼치는 거 아니니? 형님, 아니에요. 회장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부당한 걸 보면 못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특히 노인 학대나 약자 괴롭힘은 절대 용서 안 하세요. 하지만 형님, 그리고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시동생이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형님을 괴롭혔다는 그 최명희라는 사람. 알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화면에는 최명희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퇴직한 소형 병원 원장이고 연금은 한 달에 250만 원 받아요. 강남 빌딩? 없어요. 강남 아파트는 있는데 전세 끼고 대출 받아서 산 거예요. 순자산으로 따지면 마이너스예요. 뭐? 그리고 명품백이나 고급 레스토랑 예약. 다 외상이에요.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신용 등급도 6등급까지 떨어졌고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화려하게 보이려고 빚을 내서 허세를 부린 거예요. 실제로는 형님보다 형편이 훨씬 안 좋아요. 그럼 왜 나한테 그렇게? 형님이 만만해 보였으니까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찾아서 깔보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한 거죠. 전형적인 허세형 인간이에요. 시동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다른 동창들도 조사해봤어요. 한 명 한 명 다 조사했는데 진짜 부자는 2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최명희처럼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오후 시동생의 차를 타고 강남의 한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형님, 긴장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회장님을 뵙는 게. 형님, 회장님이 형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신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자 여사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회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민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동창회에서 많이 힘드셨죠? 네. 하지만 제가 약해서. 아니에요. 여사님이 약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회장님이 차를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한테 부탁받았어요. 여사님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가 여사님과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70대의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무시당하고 오셔서 1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죠. 결국 돌아가시기 전까지 친구들 만나는 걸 거부하셨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게 평생 한이에요. 그래서 여사님만큼은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회장님, 한 달 후 동창회 꼭 가세요. 제가 모든 준비를 다 해드릴게요. 하지만 어떻게? 일단 이것부터 받으세요. 회장님이 명품 쇼핑백 여러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샤넬 재킷이에요. 최신 시즌 제품이고요. 이건 에르메스 백, 버킨백이에요. 그리고 이건 구찌 구두.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전부 제 부인 것들이에요. 부인이 한 번씩만 착용하고 안 입는 것들이에요. 버리는 것보다 여사님이 입어주시면 더 기쁠 것 같아요. 회장님의 말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최명희 씨 재무상태 보고서예요. 빚이 3억이에요. 카드 연체도 시작됐고요. 곧 집도 압류당할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줄은. 그리고 다른 동창들 정보도 다 있어요. 누가 진짜 부자고 누가 가짜인지 다 조사했어요. 회장님이 한 장 한 장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대기업 부회장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냥 중소기업 이사였어요. 퇴직금도 별로 없었고요. 이 사람은 제주도 펜션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작은 민박집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적자예요. 이 사람은 자녀가 의사라고 했는데 약사예요. 약사도 좋은 직업이지만 의사라고 거짓말한 거죠. 하나하나 거짓말이 밝혀졌습니다. 여사님, 이 사람들 대부분이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부자는 2명뿐이고 나머지는 다 빚더미예요. 그럼 회장님은 어떻게 복수를 하실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을 알려드리는 거죠. 진실요? 네. 한 달 후 동창회에 제가 직접 가겠어요. 네? 여사님의 친오빠로 가겠어요. 어릴 때 헤어졌다가 최근에 상봉한 오빠라고 하면 되겠네요. 회장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명 한 명 진실을 밝힐 거예요. 누가 거짓말쟁이고 누가 빚쟁이인지. 하지만 그러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여사님, 그 사람들이 여사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모욕 주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게 더 심한 거예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순히 망신만 주는 게 아니에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시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 동창회 장소를 바꿨어요. 뭐? 최명희 씨가 예약한 레스토랑 취소했어요. 대신 시그니엘 서울 최상층 VIP룸으로 예약했어요. 시그니엘 서울이라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약자 명의는 형님으로 했어요. 박영자 여사님 명의로. 뭐? 그럼 비용이 회장님께서 다 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인당 200만 원짜리 코스로 예약했어요. 와인은 한 병에 500만 원짜리로 준비했고요. 이렇게까지. 여사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들이 예약한 곳보다 훨씬 더 고급 장소니까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제 누나가 특별히 준비했으니 꼭 오세요라고요. 회장님이 계획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일단 압도당할 거예요. 장소부터 다르니까요. 그리고 여사님이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나면 더 놀랄 거예요. 그 다음은 시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한빛그룹 상무라는 걸 밝힐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저희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 제가 형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말할 거예요. 그러면 동창들이 태도가 바뀔 거예요. 순식간에요. 회장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힘이 있으면 태도가 바뀌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진실을 밝힐 거예요. 특히 최명희 씨. 그 사람 빚이 얼마나 되는지, 집이 곧 압류당할 거라는 것, 카드 연체 중이라는 것. 다 밝힐 거예요. 그럼 최명희 씨가 망신당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기가 여사님한테 했던 것처럼요.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보내준 스타일리스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제가 헤어부터 메이크업, 옷 스타일링까지 다 도와드릴게요. 젊고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일단 헤어살롱부터 가시죠. 강남의 유명 헤어살롱에 갔습니다. 원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최선을 다해달라고요. 3시간 동안의 시술 끝에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우아한 은백색으로 염색되어 있었고 세련된 단발 스타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멋지세요. 스타일리스트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피부 관리하러 가시죠. 피부과에 가서 고급 관리를 받았습니다. 여사님 피부 좋으세요? 관리 좀만 하면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레이저 시술, 영양관리, 마사지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피부과에 다녔습니다. 이제 옷 피팅하러 가시죠. 백화점 VIP 라운지에 갔습니다. 샤넬 매장에서 재킷을 입어봤습니다. 여사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직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르메스 매장에서 버킨백을 받았습니다. 이 가방은 정말 살 수 없는 가방이에요.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회장님의 부인이 직접 사용하던 가방이었습니다.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명품 브랜드들을 하나씩 돌며 옷을 맞췄습니다. 여사님 액세서리도 중요해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 시계. 하나하나 세심하게 골랐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 비친 사람은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되고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자세 교정이랑 매너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매너 교육이요? 네.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와인은 어떻게 마시는지, 대화는 어떻게 나누는지 다 배우셔야 해요. 일주일 동안 매너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 와인잔 잡는 법, 우아한 자세, 품격 있는 말투. 여사님 완벽해요. 이제 진짜 귀부인이세요. 동창회 전날 밤 회장님이 다시 호텔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사님 내일 준비되셨죠? 네. 떨리긴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다 있어요. 회장님이 대본을 꺼냈습니다. 내일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일단 여사님이 먼저 들어가세요. 동창들이 놀랄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가 들어갑니다. 한빛그룹 상무라는 걸 밝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갑니다. 여사님의 오빠로요. 그리고 제가 한 명씩 진실을 밝힐 거예요. 최명희 씨부터 시작해서 회장님이 상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여사님, 내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계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떨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떨려도 돼요.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으니까요.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사님, 내일 여사님이 경험하실 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정의요? 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예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올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언니, 내일 정말 기대돼요. 언니가 얼마나 멋있어지셨는지 그 사람들 혼쭐 날 거예요.
올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언니는 항상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니를 무시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줘야죠. 진아야. 고마워. 언니 내일 당당하게 가세요. 우리 오빠도 저도 다 언니 편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한 달 전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었다면 이번에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떨렸습니다. 내일 정말 어떻게 될까?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는 내일 입을 샤넬 재킷과 에르메스 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울에는 변신한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아.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6시간 후면 모든 게 시작되는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명이를 비롯한 동창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모두 탄로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얕잡아봤던 노인이 그들이 상상도 못할 강력한 후원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D-데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정말 영자야? 시그니엘 서울 VIP룸 입구에서 채명이를 비롯한 동창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우아한 여성. 한 달 전 초라했던 박영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6시. 저는 시그니엘 서울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습니다. 잘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은은한 메이크업, 우아하게 정돈된 은백색 머리, 완벽하게 맞춘 샤넬 재킷. 여사님 도착하셨어요? 시동생의 문자였습니다. 네, 지금 올라가요. 형님 당당하게 가세요. 회장님도 곧 도착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고 멀리서 VIP룸 입구가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저게 누구야? 설마 영자야? 동창들의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10명 정도의 동창들이 도착해 있었고 채명이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우아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걸음걸이였습니다. 안녕 다들. 오랜만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정말 너야? 채명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응, 나야. 왜? 못 알아보겠어? 아니, 그게 너무 달라져서. 채명이의 시선이 제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샤넬 재킷, 에르메스 백, 까르띠에 시계. 어머 영자야. 그 재킷 샤넬 아니야? 이번 시즌 신상이잖아. 한 동창이 소리쳤습니다. 응, 맞아. 어때? 괜찮지? 그리고 그 가방. 설마 진짜 버킨백이야? 응, 버킨백이야. 왜? 동창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버킨백은 돈이 있어도 쉽게 살 수 없는 가방이었습니다. 영자야. 너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이렇게. 아, 별일 없어. 그냥 오빠가 좀 챙겨줘서. 오빠? 너 오빠 있었어? 응. 어렸을 때 헤어졌다가 최근에 상봉했어. 오빠가 사업을 좀 크게 해서 나한테 잘해주더라고.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과는 오빠 마이너스 여동생 관계로 설정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나저나 여기 완전 멋진데?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약한 곳이 아니라. 채명이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다고 연락이 와서. 영자, 내가 예약했다며? 응, 내가 예약했어. 여기 좋지? 서울에서 제일 좋다고 해서 골랐어. 근데 여기 엄청 비싸지 않아? 비싸긴 한데 오빠가 내준다고 해서. 오늘은 내가 쏠게. 마음껏 먹어. 순간 동창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80만 원 연금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투와 부러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 영자야. 오빠가 뭐 하시는데? 사업해. 좀 크게. 무슨 사업? 글쎄. 여러 가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 그냥 잘 된다고만 하더라.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 배운 대로였습니다. 동창들이 하나 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테이블 끝자리가 아니라 중앙에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야 여기 앉아. 최명희가 자기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웨이터들이 들어와 메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코스는 프랑스 3스타 미슐랭 셰프가 직접 준비한 특별 메뉴입니다. 캐비아로 시작해서 메뉴 설명이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와, 이거 1인당 얼마야? 한 동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요. 웨이터의 답변에 동창들이 술렁였습니다. 영자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리가 부담이. 괜찮아. 오빠가 내준다니까. 신경 쓰지 마.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샴페인과 함께 캐비아가 서빙되었습니다. 이 샴페인은 한 병에 300만 원짜리예요. 웨이터가 따라주며 설명했습니다. 최명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달 전 그녀는 50만 원짜리 요리를 자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요리는 그것의 4배 가격이었습니다. 영자야, 너 진짜 오빠가 잘 사나 봐? 응 뭐. 그런가 봐. 오빠가 뭐 하신다고 했지? 사업.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 동창들의 시선이 계속 저를 향했습니다. 질투심, 부러움 그리고 후회. 한 달 전 저를 무시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그들의 얼굴에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영자야 저번에는 우리가 좀 그랬지? 미안해. 최명희가 어색하게 사과했습니다. 뭐가? 그냥 내가 좀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던 건데 말이 좀 심했나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조롱이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식사가 진행되면서 동창들의 태도는 계속 변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저를 동정하고 무시했다면 지금은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려 했습니다. 영자야 피부 관리 어디서 해? 완전 좋아졌어. 영자야 그 재킷 어디서 샀어? 나도 사고 싶은데. 영자야 오빠한테 우리도 소개 좀 시켜줘. 우리 남편들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기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식사가 한창일 때 문이 열렸습니다. 시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시동생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쳤고 고급 시계와 명품 넥타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형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동생이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이리 와서 앉아. 어머 영자야. 이분은 누구셔? 최명희가 물었습니다. 네 시동생이야. 오늘 특별히 같이 오고 싶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시동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시동생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빛그룹 전략기획실 상무입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빛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재계 5위의 대기업 그룹이었습니다. 한빛그룹이요? 최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현재 전략기획실에서 그룹 전체 경영 전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영자야. 시동생분이 그런 대단한 분이었어? 응 뭐. 그냥 회사 다닌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전략기획실 상무면 임원이잖아요? 연봉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시동생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다만 저희 형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 아이들도 형님을 정말 따르고요. 저는 형님을 진짜 누나처럼 생각합니다. 형님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동생의 말에 동창들의 표정이 또 변했습니다. 영자야. 시동생 내랑 사신다며? 정말 좋으시겠다. 그렇게 잘 나가는 분이랑 같이 사시면
최명희의 목소리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달 전에는 시동생네 눈치 보이겠네라고 비웃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신대요. 시동생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요?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네, 형님의 오빠 되시는 분이신데 오늘 특별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영자 오빠가. 회장님이야? 최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분 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직접 안내하고 경호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70대 후반이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최고급 수트에 품격 있는 자태. 영자야. 회장님이 저를 보고 밝게 웃으셨습니다. 오빠. 저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가볍게 안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야. 친구들 만나니까 좋지? 응, 오빠. 친구들한테 인사해. 회장님이 동창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자 오빠 황진수입니다. 황진수요? 한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한빛그룹 황진수 회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빛그룹 황진수 회장.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자산 3조 원의 거부. 그가 박영자의 오빠라고? 어릴 때 가족 사정으로 헤어졌다가 최근에 찾았어요. 우리 여동생 50년 만에 만났죠. 회장님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여동생이 친구들 만난다고 해서 제가 대접하고 싶었어요.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동창들이 허둥지둥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한 달 전 저를 무시하던 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오늘은 친구들 모임이니까 즐겁게 보내세요. 회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영자야, 친구들이 다들 좋아 보이네. 응, 오빠. 다들 오랜만에 만나서 좋아. 최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여동생 친구분들 만나서 영광이죠. 회장님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우리 여동생이 좀 힘들었다고 하던데요.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제가 다 들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연금 80만 원 받는다고 했더니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했다면서요. 최명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동생네 눈치 보면서 산다고 비웃었다면서요. 아닙니다. 그건 화장실에서 뒷담화도 했다면서요. 촌스럽다고 거지 같다고? 회장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동창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여러분들은 제 여동생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아세요?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그렇게 대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세요? 회장님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 조사를 좀 했어요. 조사요?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회장님이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명희 씨. 남편분이 대학병원 원장이라고 하셨죠? 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10년 전에 퇴직한 동네 병원 원장이고 지금은 무직이에요. 연금 500만 원 받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250만 원 받으시죠? 최명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빌딩 있다고 하셨는데 없어요. 강남 아파트는 있는데 전세 끼고 대출받아서 산 거죠. 순자산 마이너스 5천만 원. 빚이 3억이고 신용카드 연체 중이시고. 그리고 이 명품백들. 다 가짜거나 중고 제품이죠. 최명희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런 걸. 제가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신용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회장님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미숙 씨. 남편분이 대기업 부회장이라고 하셨죠? 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중소기업 이사였고 퇴직금도 3억밖에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다 의사라고 하셨는데 약사 1명, 간호사 1명이시죠? 김미숙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한 명 한 명 거짓말을 폭로해 나갔습니다. 제주도 펜션 운영한다던 사람은 실제로는 적자 민박집 운영 중. 손주가 아이비리그 다닌다던 사람은 실제로는 국내 지방 대학 재학 중. 하나하나 거짓말이 밝혀질 때마다 동창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회장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남을 속이고 허세를 부리고 약한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셨어요? 우리 여동생은 정직하게 살았어요. 80만 원으로 힘들어도 거짓말 안 하고 누구 눈치 보면서도 불평 안 하고.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할 자격이 여러분한테 있었나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빚 때문에 남편이 무직이 되고 매일 채권자들 전화 받고 그래서 남들한테라도 잘 사는 척해야 했어. 안 그러면 정말 비참해질 것 같아서. 그런데 내가 나보다 더 힘들어 보였어. 그래서 널 무시하면 내가 좀 나아질 것 같았어. 그녀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 둘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 힘들었어. 겉으로 잘 사는 척했지만 다들 빚 있고 힘들고. 영자야. 정말 미안해. 회장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우는 최명희와 동창들. 그 순간 박영자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복수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택할 것인가? 회장님의 폭로가 끝난 후 VIP룸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최명희는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꼈고 다른 동창들도 하나 둘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나는. 최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마스카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었어. 근데 안 됐어. 남편이 무직이 되고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까지 압류당할 상황이 되니까 죽고 싶었어. 매일 죽고 싶었는데 친구들 앞에서만큼은 잘 사는 척하고 싶었어. 그녀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무시하면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정말 미안해. 김미숙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남편 퇴직금 3억 받았는데 자식들 빚 갚아주느라 다 날렸어. 지금은 월세 살아. 월세. 70 넘어서 월세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니? 그래서 거짓말했어. 대기업 부회장이라고. 안 그러면 너무 창피해서. 한 명 한 명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펜션 운영한다던 이순희. 사실은 작은 민박집이야. 적자 나서 팔려고 내놨어. 빚만 5천만 원이야. 손주가 아이비리그 다닌다던 박정수. 우리 손주. 지방 대학 다녀. 취업도 안 돼서 백수야.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 하나 둘 허세의 탈이 벗겨지자 그들은 그저 평범하고 힘든 노인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빚이 있으면 있다고. 친구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 수도 있었잖아요. 왜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셨어요? 최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나이에 가난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에 이렇게 됐다는 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계속 거짓말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가난하게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은 여러분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이제 선택하세요. 네? 복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용서할까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었던 그 잔인한 말들. 완전 촌스럽더라. 거지도 아니고. 수준이 달라.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한 달 동안 잠 못 이루게 만들었는지.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받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저처럼 힘들게 살아온, 저처럼 두려운,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힘들었어. 동창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금 80만 원으로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 시동생네 눈치 보는 것도 힘들었고 옷 하나 사는 것도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한 달 전에 너희들 앞에서 그렇게 무시당했을 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 채명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저는 한 명 한 명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도 나만큼 힘들었구나 싶어.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용서할게.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자야. 단 조건이 있어. 동창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서로 도우며 살자. 우리 나이에 허세 부리고 남 깎아내리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 친구라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거잖아. 제 말에 동창들이 하나 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너처럼 되고 싶어. 정직하게 살고 싶어. 명희야,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면 돼. 다른 동창들도 하나 둘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영자야,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진짜 친구하자. 이번엔 진짜로.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좋습니다. 영자 씨가 용서하셨으니 저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여러분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동창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채명희 씨 빚이 3억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네? 채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그룹 산하복지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해주세요. 봉사활동이요? 네. 힘든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급여는 월 150만 원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정말요? 채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다른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김미숙 씨 월세 사신다고 하셨죠? 우리 그룹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회장님. 이순희 씨 제주도 민박집 적자라고 하셨죠? 우리 그룹 관광사업부와 연계해서 활성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씨 손주분이 백수시라고요? 우리 그룹 계열사 취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회장님은 동창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영자 씨처럼 힘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동창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죠. 그때 제가 지켜드리지 못한 게 평생 한입니다. 그래서 영자 씨를 도와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도 함께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년은 외롭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로 의지하고 도와야 합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허세도 거짓말도 비교도 없었습니다. 그저 70대 노인들이 편안하게 옛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영자야, 고등학교 때 기억나? 내가 수학시험에서 0점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울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명희 내가 위로해줬잖아. 채명이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그땐 진짜 친구였는데 내가 언제부터 변한 걸까? 명희야,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응. 고마워 영자야. 김미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근데 이번엔 허세 부리지 말고. 좋아. 동네 찜질방에서 만나도 되고 공원에서 만나도 되고. 돈 많이 안 드는 곳으로 가자. 부담 없이 만나자. 동창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내가 오늘 우리를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진짜 친구하자. 이번엔 정말로. 박정숙도 거들었습니다. 영자야, 너 시동생분이랑 회장님 동생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다. 근데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영자야. 저는 동창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고등학교 때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 세월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걷다가 허세와 거짓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줬지만 이제는 다시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진짜 친구하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네 공원에서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옷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네 공원의 벤치였습니다. 채명이가 김밥을 싸왔습니다. 내가 직접 쌌어. 맛있을지 모르겠다. 어머, 맛있어. 엄청 맛있어. 김밥을 먹으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김미숙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 실버타운 입주했어. 회장님 덕분에. 어때? 좋아? 너무 좋아. 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아. 이순이도 밝게 웃었습니다. 나도. 민박집이 갑자기 손님이 많아졌어. 회장님이 관광사 통해서 홍보해 주셨나 봐. 이번 달 처음으로 흑자 났어. 흑자? 박정숙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취업했어. 한빛그룹 계열사에. 정말? 축하해. 동창들의 표정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허세도 과장도 없이 그저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채명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 이번 주부터 복지재단에서 봉사 시작해. 어때? 힘들지 않아? 아니, 오히려 좋아. 나보다 더 힘든 할머니들 도와주니까. 내가 사는 의미를 찾은 것 같아.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빚을 갚으니까. 밤에 잠이 와. 진짜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어. 채명이의 고백에 우리 모두 뭉클해졌습니다. 영자야. 너 덕분이야. 내가 용서해주지 않았으면 나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 명희야, 과거는 잊자. 이제 우리 앞만 보고 가자. 저는 동창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우리 70대잖아.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어. 그동안 허세 부리고 거짓말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보낸 시간이 아까워. 이제부터는 진짜 친구로 살자. 있는 그대로 서로 인정하고 도와주면서. 동창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자야. 우리 진짜 친구하자. 70대의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공원에서 50년 만에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동생네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시동생과 올케가 진심으로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었고 저도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가끔 저를 불러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영자 씨, 그 친구들 요즘 어때요? 다들 잘 지내요? 매달 만나서 수다 떨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저도 어머니께 속죄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동창 모임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웃음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진실했습니다. 최명희는 봉사활동에 열중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실버타운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순희의 민박집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박정숙의 손주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최명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돈은 예전만큼 없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 거짓말 안 해도 되고 허세 부리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어서 좋아.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명희야, 나도 그래. 한 달 전에, 아니 그 전에 동창회에서 너희한테 무시당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 최명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나를 용서해줘서. 천만에. 우리 이제 진짜 친구잖아. 이야기를 마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느냐입니다. 명품 가방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친구입니다. 고급 레스토랑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허세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70대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동생과 올케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고 진짜 친구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명품이 없어도 연금이 적어도 저는 당당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70대에도 80대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입니다.